여러분은 10년을 넘게 사귄 사람과 곁에서 조용히 15년을 바라본 사람 중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69 어머니입니다. 아들, 딸 모두 착하게 잘 자라주었는데 정작 짝을 만나면서부터 속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딸이 문제였습니다. 10년 넘게 뚜벅이로 다니며 모은 돈으로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오랜 남자친구가 그 소식을 듣더니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집안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여간 자식이란 애물단지구나. 이 나이까지 깨닫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69세 어미입니다. 제 이름 김순자라는 이름보단 주변에 승택이나 승희 엄마로 불리고 있는데 애들 이름만 들어도 한숨이 절로 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물론 지금은 언제 마음고생했냐는 듯이 평화롭고 꿈만 같지만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폭 납니다. 물론 우리 애들이 딱히 잘못한 것은 없어요. 다들 착하게 별로 속 안 썩히고 이쁘게 자라.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마음고생 끝날 줄 알았더니만 시집장가 보내면서 만나는 애들이 속을 그렇게 썩히고 또 그 여파로 내 새끼들이 시름시름 하는 것 보니 부화가 납니다. 저나 남편은 애저녁에 글러먹은 거 때려쳐버려라 하긴 하는데 애들이 모질지가 못해요.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는 게 낫겠죠 하더니만 며칠 지나 그것들이 전화 한 통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또 쪼르르 뭔 얘기하는가 들어는 보겠다며 나가서 다시 엮여왔답니다. 이러니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승택이가 예전에 사귄 첫사랑 아이는 10여 년을 만나면서 3번이나 한눈을 팔았어요. 아들놈이야 여자의 여우짓에 놀아나 마음 약해질지는 몰라도 저는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너희가 결혼한다 하면 나는 죽어도 반대할 것이니 알아서 해라 으름장을 단단히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제 말에 겁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자 노릇하려고 억지로 흠잡는 것은 아니란 걸 사연 연인님들은 아시겠지요. 한번 구멍난 그릇은 다시 구멍나기 마련이고요. 사실 중학교 동창으로 이미 10대 때 다른 놈하고 우리 승택이하고 비교하며 양다리 걸친 그 아이는 이미 제 마음속 며느리 리스트에서 배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과 선배하고 그렇고 그래서 이미 한바탕 했는데 그 선배가 강제로 뭘 어쨌다나 하면서 동정표 얻어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승택이와 달리 저가 안 되겠구나 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애들이 전화로 냅다 싸우는 바람에 아는 남자애만 해도 숱합니다. 비위도 좋지. 저는 우리 아들도 지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진지하게 선 넘은 남자만도 서너 명인데 그때마다 여자애는 매번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들이 꼬신 거라고 변명을 하대요.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런 변명조차 못하고 연락 못할 텐데 그렇게 가볍게 놀아놓고 우리 승택이와는 못 헤어진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하긴 우리 애가 정말 용해요. 생김은 뭐 그렇게 특별히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귀염상에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어릴 때부터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돌봐준다고 밥에 약 타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이 우리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우리 아들 학교 갈 때 올 때 기다렸다 같이 오거든요. 한때는 이 아이들 거두느라 쇠가 빠졌지만 부모는 흐뭇하게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커서 개처럼 눈만 맞으면 아무하고나 어울리는 여자애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마터면 며느리 될 뻔한 그 애는 친구랍시고 그 승택이하고 비교해가며 오락가락 하던 남자애하고 결국 우리 아들하고 결혼 이야기 나올 무렵에 승택이 몰래 만리장성 쌓았더만요. 한참 신혼집 살까
전세로 할까 물색하던 참에 이 머스마가 지 친구한테 으스대는 바람에 알아서 망정이지.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낯짝도 두껍게 그 기집애가 우리 집에 찾아와 누명 쓴 거라며 조선시대 연료처럼 자결쇼까지 하더만요. 그 바람에 우리 승택이는 차마 결혼은 못하고 헤어는 졌지만 죄책감에 한동안 힘들어했답니다. 다행히 몇 년 후에 아주 기가 세고 어지간한 장정 따위는 확 휘어잡는 며느리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는 징징거리며 10년 사귄 여자를 끝내 버렸다며 괴로워하는 승택이에게 대뜸 육두문자 날리며 비웃었답니다. 등신이냐고. 그런 거 알면서 10년 연애한 것만도 욕먹을 짓인데 무슨 결혼 운운이냐고요. 먼저 아이는 행실은 그 모양이라도 엄청 애교도 많고 착한 척 했었걸랑요. 그러나 우리 며느리는 척 봐서 아니다 하면 나는 관심 없다며 잘라버린답니다. 제법 곱상하고 몸매도 이쁜데 따르는 남자들 많았을 것 같은데 꼴 같지 않으면 아주 말로 밟아버리고 사귀지 않았거든요. 괜히 어벙한 남자 옆에 세워두면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놓친다고 똑 부러지지요. 그래서 30대 후반까지 남자라고 모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따로 돈을 굴려서 부수익까지 하면 한 달 수익은 평균 400 초반으로 벌며 제법 모자라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덜 떨어지고 나약한 승택이가 뭐가 좋았는지 덜컥 연이 되어서 안방 차지하고 안준으로 저는 아들 걱정은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 똑부러진 며느리가 사람 구실할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무조건 며느리 편이었답니다. 실제로도 잘 살고 있고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는데 딸 승희입니다. 우리 딸 승희도 며느리처럼 길이 아니면 가질 않고 이상한 놈 만나 연애로 묶이기는커녕 혼자 살 거라고 진작부터 차곡차곡 실속을 차린 아인데 실제로 우리 고모네들 보고서 요즘 남자가 예전과 달리 여우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 승희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하기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 차도 없이 뚜벅이하며 돈 모아 집을 매매했어요. 차 없이 덥고 추운 날씨 참아가며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서 출퇴근하는 동안 힘들고 서러울 때 많았지만 그래도 내 집 사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텼거든요. 사실 우리 승희가 사귀는 남자가 있긴 한데 본인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서로 죽도록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 퇴근하고 와서 시무룩하길래 물어봤더니 남자의 어머니가 친구 딸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다른 여자 만나러 갔다나 그렇다고 그 여자 만나지 말고 나랑 연애하자 할 정도는 아니라고 싱숭생숭하더니 1년 후쯤부터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자가 준비가 안 되어서 연애만 할 거라고 선을 긋길래 승희가 그닥 동하지는 않는가 보다 하고 저도 재촉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 시기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게 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 5년을 지지부진하게 만났답니다. 간간히 데이트하고 아무래도 같은 회사를 다니니 싸우기도 하면서요. 듣자 하니 그 집에서 승희 나이가 많다고 맘에 안 들어 한다길래 저도 마찬가지다 딱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뭐 대단한 비전이 있는 남자도 아니고 미주알 고주알 흠잡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 승희가 갑자기 외로움을 타더니 아무래도 마흔 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요즘은 갔다 와도 실패로 안 보는데 아직이라고 하면 오히려 하자 있는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래 남편하고 저도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간질거리는 연애한 것은 아니라 반포기 상태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애들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저는 거저줘도 안 갖고 싶더만요. 무슨 애가 그렇게 밉상인가. 생긴 말고 눈 뜨는 것이나 툭 던지는 말투며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에 비해 승희는 사근사근 하거든요. 제 딸이라서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집서도 나이 때문에 아서라 하다가 회사에서 지나가는 승희 보고 마음을 다시 먹을 정도로 애가 밝고 착 앵겨 붙는 맛이 있답니다. 그렇게 결혼말이 오가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승희는 37, 머수마는 40 넘었거든요. 그런데
차곡차곡 모아놓은 우리 승희와 달리 머스마 쪽에서는 모아둔 돈도 지원해 줄 돈도 없답니다. 상견례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이제부터 모으면 되지요 뭐 하며 웃는데 참 폭폭했지요. 제가요 요즘 여자들 불임이 하도 많다길래 처음에 승희 반대했걸랑요. 근데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뭐 다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서도 미우나 고우나 그 오랜 세월 만나온 정도 있고 해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고 봤어요. 제법 현모양적 관상이더라고요. 하긴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데 욕심 부려서 뭐하나 싶고 날찬 김에 하루라도 빨리 맺어줘야겠다 싶어서. 불임이 어디 여자만의 문제인가요? 남자들 허구한 날 술에 담배에 게다가 그놈의 스트레스 핑계대면서 못된 짓 많이 하고 맨 인스턴트만 먹으니 머리 빠지고 생식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집은 월세 살아도 차는 좋은 차 사고 한 걸음도 안 걸으려 하고 그런 예가 생기나요? 승희는 알아서 몸 챙기는 데다 인스턴트 안 좋아하는데 저번에 집에서 보니 나물 그런 거 못 먹는다 하고 맨 고기만 먹던데 드는 생각이 많네요. 우리 애가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도 과장인데 중고차 탈 수는 없고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 차 없이는 못 움직이니 그런 거지. 운동 부족이나 약골은 아니에요. 나물은 제가 해주는 건 잘 먹는데 남이 한 음식은 선뜻. 아니 그런데 내가 왜 변명하는 것 같지? 승희 어머니는 우리 기태기가 썩 내키지 않으신가 봐요. 내키고 말고가 어딨겠어요. 관연한 아이들 짝지어주는 마당에 벌써부터 불임 타령하시니 그렇죠.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 남자가 건강해야 한대요. 씨가 좋아야 쑥쑥 잘 자라지.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쭈구렁 쭉쟁이면 어디 뿌리 내리겠어요? 어머, 며느리까지 보신 분이 아들 장가 보낸 기억은 싹 까먹으셨나? 엄마 마음도 모르시나 봐요. 며느리가 고생 좀 하셨겠다. 인상하고 참 다르시네. 아, 우리 어머니요? 같은 아들 둔 입장에서도 저에게는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하셨는데 아이 가져라 마라 말씀도 없으셨고요. 사실 한 치 앞도 모를 세상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부모가 짝지어주면서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것도 웃기죠 뭐. 재고 재봐야 째보밖에 더 되겠어요? 요즘은 아들 가진 유세보단 돈 가진 유세가 볼만하던데. 늦지막히 하는 결혼인 만큼 화려하고 윤택하게 치르시고 싶겠죠? 하긴 넓은 집 장만하시면 우리 아가씨 꽉꽉 채울 재력은 되니깐 기대가 커요. 어머, 며느리도 입담이 장난 아니시네요. 여긴 여인천하 집안인가? 우리 집은 남자 기세우는 집이걸랑요. 승희야, 시집 오면 여자는 시댁가풍 따르는 거 알지? 너 나한테 배울 거 많겠다 얘. 글쎄요, 그러시다면야 제가 그냥 전업으로 들어앉던가 해야겠네요. 하긴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는 게 최고죠. 동분서주 직장 생활하며 돈 벌랴 집에 와서 밥 해내랴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기택씨가 벌어다 준 돈 불릴 자신은 있으니 어머니 가르침대로 시댁 가풍 따르며 아이 준비도 하고 그럴게요. 안 그래도 매일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자리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요. 아이 바라신다니 본인도 노력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집에 찾아가서 가르침 받을게요, 어머니. 남자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직장 다니며 별것도 아닌 상사들 남자 유세 부리는 꼴 많이 봐서 저도 미련 없어요. 이렇게 승희가 직장 그만둘 거라는 소리를 하자마자 사부인은 안색이 달라졌고 며느리와 당당한 승희 말에 뼈를 박아 아는 제 말에 사부인은 더 얻을 것이 없다 싶었는지 비로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예비사위 기태기는 별 말이 없었는데 그나마 양심적인 처사였죠.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것은 안 바라도 신혼집 많은 넓은 집서 안정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주구장창 요구를 했는데 사돈이 먼저 우리 승희 나이를 가지고 건드려서 한 말이었지 그렇게 속물은 아니었답니다. 예상대로 안사돈이 쫓기는 기색으로 눈치를 슬금슬금 보아 우리 기세가 살기는 했는데 승희 말로는 예비사위가 모아놓은 것은 거의 없고 달랑 1억짜리 차가 달합디다. 이것에 대해 본인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무조건 승희에게 월급 통장을 맡기겠노라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데 사실 뜨뜻미지근하던 이 둘 사이가 불붙은 게 승희의 재력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승희가 드디어 집 계약금을 넣고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비사위가 과감하게 대시를 했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관연한 미혼 처자로 심적으로 힘이 들었던 딸이 지친 김에 누군가의 그늘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차에 손해를 감수하고 5년 동안이나 미우나 고우나 지지고 볶은 예비사위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었죠. 계약서는 며칠 뒤에 쓰지만 이미 계약금 넣었고 큰 이변 없으면 계약을 할 것인데, 잠실 주공 20평대 중반 작은 평소라 대출 약간만 끼고 산 것이었답니다.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어서 더 돈이 들지 않고 몸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예비사위가 청혼을 했답니다. 물론 저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든 자리였는데 승희는 상관없답니다. 승희 말로는 이놈이 힘이 딸려서 그런지 여자 문제가 깨끗하다는 이유로 점수를 꽤 주고 만난 터였다는데, 이상하게 허우대 멀쩡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인성까지 좋은 놈들이 또 여자 문제가 지저분하다고 하네요. 여자친구 있어도 다른 여자 찾아 나서고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남자가 정상적인 남녀관계보다는 돈으로 사고파는 그런 관계를 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멀쩡한 마누라 두고 바람피는 남자 심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여야 하는 중압감 없이 돈이나 선물로 퉁치는 그릇된 관계에서 우위를 갖고 싶어 한다네요. 예비사위 기태기는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할 것이 없다는데, 예전에 안싸돈이 소개한 친구 딸내미는 이쁘고 잘났는데도 매일매일 보자고 해서 신경질 내고 차였답니다. 거진 9살 어린 여자였다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요일은 잠 좀 자자고 짜증을 냈다네요. 아무튼 승희는 예비사위놈은 여자 문제로 속썩이지 않을 거라며 믿고 있었습니다. 건실한 회사 후배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기념 술 사면서 다른 아가씨에게 수작 부리는 것을 보고 꽤나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나 저는 좀 불안했는데, 오죽 게을렀으면 그 이쁜 여자를 마다할까, 우리 승희도 결국 제 발등 제가 찍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였죠. 승희 말에 따르면 그것 말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예비사위는 그렇게 나이만 먹은 채로 알토란 같은 승희를 꿰어차게 되었는데, 사람이 참 어찌 그런지 허세끼가 있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40 넘어 장가들면서 모아놓은 돈도 본가에서 지원도 못 받으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한술 더 뜨더라고요. 식장이며 드레스 예물 알아보러 다니는 와중에 집은 어차피 승희에게 있으니 거기 들어가 살자는데, 30 후반 딸이 돈 모아 산 아파트가 브랜드가 아니라고 화를 내더랍니다. 언감생심 지가 인간이면 이럴 수 있습니까? 사위될 녀석이 글쎄 우리 승희가 계약한 아파트가 LH 잠실 주공인 것을 알고는 코웃음을 치면서 사기 결혼 운운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는데요. 돈도 없는 주제에 1억짜리 차 끌고 다닐 때 알아봤어야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사소한 음료수 하나까지 무조건 브랜드만 고집했었다는 녀석이 후지다고 주공 아파트란 말을 왜 안 했냐며 꼴랑 이것 가지고 유세를 떨었냐고 하더랍니다. 주공이 어때서요? 심지어 리모델링된 25평이면 아이 낳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데다 승희가 요리조리 돈 불려서 가지고 있던 돈에 3억 대출 끼고 들어갈 정도로 고가거든요. 그런데 거저 신혼집을 얻은 주제에 주공이라고 비웃어요?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나도 유분수지. 승희가 최소 1년 정도 주말마다 부동산 끼고 집 보러 다니다 간신히 금매로 나온 그 집을 얻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렇게 초를 친답니까? 사위될 놈은 난리를 치면서 전세로라도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닥달을 하더랍니다. 야 김승희, 너는 존심도 없냐? 주공? 잠실 주공? 야, 그 돈으로 왜 사서 비웃음을 사냐 너는? 사람에게 학벌이 중요하듯이 아파트는 간판이야. 너는 나 보면서도 그렇게 감이 안 오냐? 나보고 그럭저럭 하던 사람들도 내 차 보면 표정이 달라져. 그게 세상이야. 요즘은 어린애들도 후진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안 논다는데 주공? LH? 너 왜 돈을 그따위로 쓰냐? 뭐래? 주공이 어때서? 작아야 거기. 재건축이 되건 뭐라건 내 거라고. 오빠 너는 나이 40에 이제 고물되어가는 차 하나 달랑이지만 나는 그 집이 발판이 되어서 돈 불려갈 거라고. 어디 감히 그 집을 비웃니? 쥐뿔도 없는 게 겉멋만 들어가지곤. 승희야, 그냥 다른 집 전세로 들어가자. 나 쪽팔려서 도저히 주공에선 못 산다. 이건 이 인간 김승택
인생의 수치에 사소하는 고생이라고. 거기 싸지도 않다며. 같은 값이면 브랜드가 낫잖냐? 그냥 취소하고 우리 자이나 푸르지오 들어가자.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주공에다 내 차를 어떻게 세워놓냐고 모양 빠지게. 선배 웃기네요. 별로 좋지도 않은 차 가지고 유세는. 주공이 어때서.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는 데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이쁜데 거기다 애초에 선배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이렇게 날 붙들고 싫다 좋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40씩이나 먹어가지고 슬그머니 내 집에 신혼집 차리면서 찬물 더물 가릴 때예요? 염치가 있어야지. 본심 나오네. 야 더러워서 정말. 내 말이 틀리냐? 이왕이면 브랜드가 좋다 이거지. 너 집 장만했다는 소리에 다들 너 우러러보고 야무지다고 칭찬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주공이라고 하면 쏙 들어가지. 신혼집 거기에 마련한다 하면 다들 흉봐요. 너는 어려서 사회를 모르고 없이 살다가 네 이름으로 집 장만한다는 생각에 부풀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냥 내 말대로 해. 얌전히 브랜드로 알아봐.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우리 엄마 살살 구슬러서 네 돈 다 주고 대출도 내가 맡을 테니까. 어머니도 집 사줄 생각은 없고 전세금 5천 정도 생각하신다던데 뭔 소리야? 그나저나 그렇게 주공이라면 치떠는 선배 본가도 이름 없는 아파트던데 왜 나한테 이래요? 질려서 그런다. 그런데 살아봐서 그 서러움을 아니까. 그냥 회사랑 10분 거리 푸르지오로 들어가자. 여러모로 그게 보기 좋잖냐. 나중에 아이가 생겨 큰 집이 필요하면 그때 또 이사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고 열심히 돈 모으고 부모님한테 땡겨서 나중에 좋은 집 가면 되지. 주공이 웬 말이냐고. 싫으면 그냥 헤어져. 그래요 그럽시다. 진작 그렇게 하지 고집은. 푸르지오 콜? 아니요 헤어지자고요.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신부한테 집 마련하게 하는 주제에 미안함은 하나도 없고 주공이 어떻다고 웅엘웅엘. 내가 고민 끝에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상황에 맞는 첫 보금자리 마련하겠다는데 자기가 왜 난리법석이야. 웃기고 있어. 그 곰을 외제차나 끌어안고 잘 사세요. 별꼴을 다 보네. 30 후반 딸 승희는 자기가 꼽아 12년 돈 모아 산 아파트가 브랜드가 아니라고 화내는 5년 사귄 예비 사위와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원래 딱히 땡기지 않았던 결혼 생각도 아예 없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말로는 남자도 여우고 그냥 혼자 살래 했는데 이놈의 예비 사위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안면을 싹 바꾸고 그렇게 승희에게 미안하다고 군소리 없이 따를 테니 다시 잘해보자고 달라붙었답니다. 하긴 집 있는 승희 물어서 집값 안 보태고 맨몸으로 장가드는 주제에 지난 5년 세월 무시 못하지 하며 김칫국 시원하게 마시며 본인 허영심까지 채우려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한참 창피를 당할 판이었거든요. 심지어 밉상이라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자 그제야 주제 파악을 한 모양인데 승희는 실오라기만큼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저야말로 상견례 때 운운하던 안 사돈 말이 생각나서 잘 헤어졌다 했는데 게을러서 일요일에 이쁜 여자 만나러 가는 것도 마다하는 남자가 뭔 힘이 있어 애기가 생기겠어요. 된 사람이면 승희 나이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나이도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결국 그 집안에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라 미련이 없었는데 염치까지 없음을 확인한 이상 다시 붙을까 걱정이지 결혼 엎어진 것은 걱정이 안 됐답니다. 그러나 한 회사 같은 사무실 근무라 슬쩍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이 되었는데 너무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동료들 몇몇이 돌아가며 우리 승희를 집에 태워다 주고 하더니만 몇 달 후에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승희가 또 주말에는 그동안 못 만난 인맥 관리한다고 뻘뻘거리며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그러더니 덜컥 어느 날 아침밥 먹다 울컥 구역질을 하는데 그게 숙취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입덧이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하고 북엇국 냄새를 맡더니 바로 화장실로 내달리는데 묘하게 소름이 돋는 것이 그리고 테스트 결과 임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폭폭 쉬며 승희 등짝을 치며 타박을 했지요. 아이고 기어이 일냈네 이것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엎었으면 그만이지. 헤어진 놈하고 왜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선 이 노릇을 어쩔 거야. 너 애 생겼지 이거사. 어쩔 거야. 엄마. 아 잠깐만. 걔 아니고 나도 생각 중이야. 얘가 미쳤네. 처녀가 애를 베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걔가 아니라는 말은 뭐고 생각할 건덕지가 어딨어. 당장 병원 가. 너 임신한 거 알면 그놈이 더 달라붙을 텐데 어쩌려고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얘가. 엄마 걱정 마. 오히려 나 임신한 거 알면 영원히 기태기하곤 빠이빠이야. 그놈하고는 아무 일 없었거든. 내내 따라다니다가 임신했다니까 허탈해하면서 바로 떨어져 나갔어. 다행이지 뭐야. 덕분에 욕 좀 먹었지만 상관없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내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서운하다 했는데 애 하나 있으면 의지도 되고 좋겠다 싶고 귀찮게 할 남자도 남편도 없이 괜찮다 싶어. 능력은 충분하잖아 내가. 엄마 나 그냥 나을게. 미치겠다 내가. 그래 애 아버지는 어디냐? 말은 해봤어? 아휴 엄마 걔 애야. 말할 것도 없어. 애야? 그럼 너는 왜 애하고 애를 만들었어? 아주 애도 아니겠구만. 말이라도 해보지. 말해봤자 시끄럽기만 하지. 엄마는 참.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은 못 빨아도 하나 좋은 게 걔가 건강하고 유전자 좋아.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애라 그렇지. 암튼 나 그냥 나으려고. 시대가 바뀌었고 엄마도 알다시피 나 남편 복 없잖아. 5년 허송세월한 거 보면 답 나오지? 내 인생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봐줘요. 남편은 승희의 임신에 놀라기는 했어도 애 생각이 그렇다면 그냥 봐주랍디다. 꼴같자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것보단 낫다고요. 그러나 또 제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내 딸이 미혼모라니 생각도 못 해봤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여자 혼자 아빠 없는 애 키우는 것이 힘들 거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상한 놈 만나서 속 썩는 걸 다 봤잖습니까? 승희 나름대로 방황도 하고요. 그러더니 덜컥 임신을 하는데 일단 지 스스로 확고하게 그놈 아이 아니고 낳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싫어하는 남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어째야 하나 가시방석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웬 말쑥하고 훤칠한 덩치 좋은 청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해서 밥 먹고 있던 승희는 나가서 얘기하자며 남자 등짝을 쥐어뜯으며 끌고 나가려는데 꿈쩍을 안 하고 등에 승희를 달고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어머님 아버님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승희 뱃속에 든 애 아버지였습니다. 승희는 애 아버지를 보자마자 나가라며 하룻밤 실수로 널 붙잡고 싶지 않다며 콩주먹으로 등짝을 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애는 우리에게 큰절을 올렸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애 엄마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는 뒤로 빠지라는데 관연한 처녀 임신시키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따님과 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두고두고 속도 위반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얘가 뭐라는 거야? 야, 너 안 나가? 많이 컸네 이지승. 꺼지라고. 승희야, 이 친구는 우리 만나려고 온 거니까 너는 빠져. 그래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5년 사귄 놈하고 아무 일 없던 내가 덜컥 애 만들 정도면 너도 아주 마음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실수라고. 이 자식이 내가 속상해하니까 하소연 들어준다고 찍적대는 바람에 술김에 어쨌든 결혼만 오고 간 놈하고는 안 쌓은 만리장성을 이 사람하고는 쌓았잖아. 너는 그냥 뒤로 빠져 있어. 얘 애라고. 4살이나 어려. 남편감 아냐. 야 이지승 당장 안 나가? 어딜 봐서 애라는 거야 얘는. 너보다 훨씬 어른 같구만. 그래도 자네는 이런 애를 누님이라고 많이 챙겼나 보네. 멋이 좋다고. 승희씨 어른들하고 이야기 좀 하게 시간 내줄래요? 가서 밥이나 마저 먹어요. 우리 애기 배고프겠다. 방방 뛰는 딸을 뒤로 하고 저와 남편은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애기라더만 소도 때려잡게 생긴 장정의 대학 후배로 고작 4살 연하랍니다. 들어보니 학교 다닐 때부터 승희한테 반해서 같은 회사까지 들어온 오매불망 15년을 쫓아다닌 녀석이랍디다. 이런 애를 놔두고 승희는 왜 무말랭이 같은 놈하고 결혼한다고 했는가. 진심 내 딸이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건만 승희는 애 취급을 하며 들은 척도 안 했고 그 이상한 놈에게 취급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속앓이하던 이 사람이 승희 자존심이 한껏 구겨져 있을 때 위로하며 늑대짓을 했답니다. 때가 때라 순순히 또 헐랭헐랭 넘어왔고요.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아
이제 연애 시작이려니 했던 이 사람은 하룻밤 실수라는 승희 때문에 상처받고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 점심밥 싹싹 긁어먹고 후식으로 순대와 떡볶이 주워 먹는 승희를 보며 혹시 하고선 추궁을 했다가 임신 사실을 알았고 집으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처럼 너른 등짝을 가진 이 덩치가 산만한 청년은 마음도 넓은지 절대 자기는 애가 아닌데 아직도 애 취급을 하는데 반드시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였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임신한 37세 딸 둔 우리에게야 더할 나위 없이 땡큐에다가 기골이 장대한 이 청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요. 승희는 그렇게 자기 보고 애하고 결혼하란 거냐며 뻗대다가 그러면 아이 아버지로 친자 소송하고 빼앗아 갈 거라는 말에 마지못해 결혼을 하였는데 내숭인가 싶게 지금은 지 신랑밖에 모릅니다. 웃기죠? 저렇게 무디고 허당인 애가 멋이 좋다고 15년을 쫓아다녔는가 몰라도 마누라 말고는 지가 바르던 여자 보기 돌같이 아는 놈 두고 허송세월하더니 지금은 팔자가 늘어졌어요. 나이는 어려도 월급 꼬박꼬박 저축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달에 5,600 벌이한 거 내내 모아서 집 살 돈까지 청 모아넣어서는 딸내 주공아파트에 군소리 없이 신잡살림 차리고 이자 쏠쏠하게 모아줘서 현금 부자랍니다. 애는 순하디 순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사부인과 제가 번갈아 낮에 봐주고 육아는 사위가 전담하다시피 하며 돌보아 벌써 돌잔치가 코앞인데 시집 하나는 잘 갔지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데 우리 아들이나 딸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덕분에 아들이 만나는 애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심지어 미혼모 딸까지 둘 뻔했던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글도 보내고 말이죠. 아무튼 요즘 세상 무섭다 해도 아주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사연 보냅니다. 싹수 노라면 쳐내는 것은 맞는데 우리 딸처럼 나이 어리다고 남자 취급 안 하는 처자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으로 짧은 첫 번째 결혼 이후 재혼한 이영신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남편 만나 사는 것은 어쩌면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여기신 시어머니 배려가 클 텐데요. 사실 지지고 볶고 믿겨지지 않을 그 고생을 하고 산 지난날 어머니 때문에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남을 좀 잘 믿고 누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주는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크게 사기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사실 일반인인 제가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큰일은 생기지 않죠. 평범하디 평범한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회사 다니며 알게 된 남편하고 연애하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당시 종잡을 수 없는 묘한 남자로 연애할 적에도 무척 스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저 친구 재미있고 재기발랄한 친구인데 아직 혼자라며 잘 어울릴 것이라고 소개받은 우리들은 처음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스파크가 튀긴 했는데 한때 저는 이 남자 많이 연애한 사람이 아닌가 한 적이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어제는 다시 안 볼 것처럼 밥 먹자고 만나고서는 아무 소리 않고 고기만 구워낸다 먹고 됐지? 그러고 휑하니 인사도 없이 가놓고선 왜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웃고? 사람 놀려요? 당신 부장님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차였어요. 알아요? 저번에도 주말에 영화 보자고 불러내고선 진짜 영화만 보고 휑하니 내뺐잖아요. 그뿐이야? 자기가 골라놓고서 재미없다고 코 더렁더렁 골며 자고 왜 그래요 사람이. 내가 그때 창피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고요. 머리도 까치집 지어가지고 와서는 옷소매 만지작거리며 물어도 대답도 않더니 내가 옆구리 쥐어뜯고 깨웠는데도 10분도 안 돼서 자버리고 영화 끝나자마자 눈도 안 마주치고 90도 인사하고 가버렸잖아. 누가 그딴 영화 보고 싶댔어요? 괜히 사람 불러내서 초라하게 만들고 있어. 그날 끝냈어야 하는 걸 내가 질질 끌었다. 그쵸? 부장님 눈치 보여서 차마 못 차고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쪽 잘못 아니라고 내가 말할게요. 나 원래 남자복 업됐어요, 사주에. 그걸로 대충 둘러칠게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영신씨. 내가 그날 잠을 못 자서 입냄새 나서 그랬어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술 냄새가 올라오더라고. 내가 싫은 여자 누구 만나란다고 만나는 놈인 줄 아세요? 아니요. 실망시키기 싫어서 나 좋아하는 여자한테 괜시리 흠잡히기 싫어서 그랬지 뭐. 머리는 멍하고 졸음은 쏟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영신씨 차마 바람 맞출 수는 없어서 나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도 사실 내가 그때 배가 엄청 아팠거든요. 영신씨 먹이려고 일단 주문은 했는데 뱃속은 막 요동치지. 그렇다고 비싼 고기 남길 수는 없지.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 그때 과묵하니 색다르지 않았어요? 막 원시스럽고 마초스럽기도 하고. 내가 가끔 그래요. 뭐랄까, 내 여자 생기니 미래 걱정도 되고, 어떻게 먹고 살며 자식은 얼마나 이쁠까,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 궁리하다 잠 못 자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에 한번 빠지면 영 못 태어나오겠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젠 안 그럴게요. 미안해요.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내가 품에 꼭 품고 왔어요. 마셔요, 식기 전에. 시럽 2번 펌프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입털기 시작하면 청산유수인 사람입니다. 둘러치는 솜씨가 영 밉지 않아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긴 했지만 종종 이 이해 안 가는 모습이 보일 적마다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하면 고개를 픽픽 돌리고 목소리라도 들어보려고 하면 입을 꾹 다뭅니다. 가끔 가다 화난 사람처럼 일체 말도 없이 예스는 고개 위아래, 아닌 것은 고개 가로로 젓는 것이 다였으니 제가 참다 때려치자 하면 바로 복슬강아지 모드로 꼬리 흔들며 언제 그랬냐는 듯 매달려서 이중인격인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만 변변했어도 그만둘 텐데 어머니 아버지 일찍 잃고 오빠하고 살던 저는 이후로 새언니 눈치가 보여서 오빠하고도 예전만 못하고 외로움을 부쩍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다들 어지간하면 독립 안 시키던 때라 회사 누구를 만나더라도 통금 시간 있다고 하고, 당장 여자 혼자 빈방 지키는 밤이 무서워 여름에도 커튼 치고 살던 저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결혼해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이 절실했는데, 이 형덕이란 사람은 어떤 면에선 안 보이는 뭔가 커다란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실은 부장님이 굳이 엮어주지 않을 때까지 그냥저냥 지냈던 게 이 남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인달까요? 똑같이 양복 입고 점잖은 차림인데 이상하게 뒤에 커다란 선풍기 하나 달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시끄럽고 부산하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묘한 허탈감까지 주는 사람이라 여직원들 사이에 표면적인 인기는 있지만 신랑감 후보에는 들지 않는 맹탕이었답니다. 결국 지지고 볶으면서도 이런 제 태생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시간이 쌓은 정에 끌렸는데, 어느 날 데이트하다가 이 기묘한 이중인격의 이유를 알았는데 이 인간 쌍둥이였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지만 하나는 뻔뻔하게 이제 알았니 하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것이 형,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 좀 봅시다 하면 묘하게 시선을 피하며 가끔 데이트를 파토내던 이 사람은 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지만 말하는 것은 형과 많이 달랐습니다. 누나,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형이 바쁘대서 바람 맞추면 누나하고 끝난다고 해서 내가 대신 고기 먹어주러 간 거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고기만 먹고 오래서 그렇게 먹고 왔어. 내가 잘해야 형수 된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나 잘했지? 그래서 이제 내 형수 된 거야, 누나. 내가 누나 이쁘다고 그랬더니 형이 가끔 대신 나가게 해줬다. 근데 영화는 재미없더라. 아마 형이 내 덕에 결혼하게 된 거라고 칭찬 엄청 해줬거든. 형은 많이 바쁜 사람이라 내가 형 대신 가끔 도와야 한다고. 나 잘했지? 울그락 푸르락 하는 제 눈치를 보며 웃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가끔 데이트에도 끼며 친해졌는데 결혼 허락 받으러 가서 어머님이 조곤조곤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그랬습니다. 한탄 섞인 이야기는 결국 제 신랑감 타박이었는데 이때 물러나와야 했을 것을
이것이 저보고 도망가라고 어머니가 주는 신호인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엉덩이 딱 붙이고 들으면서 아 어머니 좋으시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여간 남편 복 없어 이혼한다는 팔자가 보면 결국 자기가 만든 거라는 말이 맞습니다. 형덕이 너는 아무리 쌍둥이라도 형인이 써먹을 때가 따로 있지. 데이트하는 데다 끌어다 앉혀놓냐? 아이가 놀랬겠다. 아니 놀라고 말고 이전에 그래선 안 되는 거야. 저것이 어릴 적부터 지 동생 학교에 불러내서 저 싫어하는 시간에 앉혀놓고서 놀러나가고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저런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테니 아가 네가 이해하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혹시 영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조실 부모하긴 했지만 우리도 아버지 일찍 가셨고 집안 사정으로 치면 우리가 쫄리는 거 아니야? 저번에 내가 영신이 사정 말할 적에는 아무 소리 안 하시다. 왜 이러실까 갑자기. 하여간 사람 잘 들어야 하는 건 영신이가 제일 잘 알아요. 쟤네 새언니가 딱 둘인 남매한테서 오빠만 건져갔잖아. 나는 영신이한테 그래도 자기 편 만들어주고 싶어 결혼하자고 하는 건데 꼭 이 자리에서 초를 쳐야겠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2분 차이로 나온 놈들을 이렇게 선긋고 차별해. 당장에 형인이도 좋다잖아. 내가 잘 설명하고 화 풀어주면 되는 걸 갖고 이상하게 재뿌리시네. 근데 아가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원래 형인이 얘가 이런 것은 아니었다. 3살 때까지 둘 다 똘망했어요. 근데 가을에 감나무 따러 동생 올려보내고는 형덕이 요것이 동생한테 손을 더 뻗어봐라 어째라 하더니 지가 장대 들고 딴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친 게야. 거기 맞아서 떨어진 이후로 애가 맹하니 이렇게 됐다. 내 재지 다. 아가 우리 집구석이 이래. 이제 나 가고 나면 아마 너희 두 내외가 저 모지를 책임져야 할 텐데 부담스러우면 그만두어도 나는 상관없다. 내 자식 생각하면 저 좋다는 여자 하나 들어와 떡하니 지켜주면 좋지만 일단 형덕이 저것도 감나무서 떨어진 놈 못지않게 제정신일 때가 별로 없이 생각이 부산해. 애가 못 믿어워. 엄마 정말 그 이야긴 왜 해요? 어릴 적 얘기를. 형인이 그래서 형 싫어? 아니라잖아요. 왜 이래요 엄마는.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는 얘기를 영신이 처음 보는 앞에서 꼭 해야 하냐고. 당장 어머니 말씀은 제가 싫은 게 아닌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여기며 당신 아들을 탓하시며 하신 말인데 이 인간이 이렇게 어머니를 몰아가자 낚여서 그런 것 절대 아니다. 아가 하며 잘해보자 하며 형인 도련님이 원래 바보가 아니었다는 놀랄 소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둔한 저는 뭐가 뭔지 모를 분위기 속에 형덕 씨가 말한 오빠의 빈자리에 대한 갈망을 이 좋은 어머니와 덜 떨어졌어도 남편과 똑같이 생긴 시동생에게서 위안받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알겠는 게 영 못된 인간이었지요. 특히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로 시동생이 당하고 다음이 저와 어머니였죠. 첫째로 제가 놀란 것이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 다녀서 월급이 얼마인지 아는 저는 남편이 근 80만 원가량 삥땅을 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어머니는 초봉이 이미 140만 원인지도 모르고 아껴야 한다며 전전긍긍하고 계셨습니다. 각종 수당은 떼먹은 것은 기본이었죠. 남편이 이러는 바람에 어머니는 본인이 감나무에서 떨어뜨린 모지리 쌍둥이 동생과 살려고 마늘 까기며 자잘한 부엌까지 하셨답니다. 야, 너 왜 이러냐? 우리 이미 한 배를 탔어.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이래?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먹고 살면 땡. 걱정할 걸 없어. 내가 그거 불려보려고 그런 거야. 어머니 들어봐야 저축하고 쥐꼬리에 묻은 먼지만큼 받는 이자나 넘보실 텐데 그거 어느 코에 붙이고 어느 세월에 부자 되냐고. 이 오빠가 투자한 곳이 있어. 한 방만 터지면 회사 때려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게다가 너 지금 회사도 관뒀잖아. 그럼 내 월급으로 네 식구 먹고 살면 땡이야. 땡이면 바랄 게 없게. 모자르지. 지금 종잣돈 살살 불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괜시리 초치지 말고 너는 그냥 얌전히 기다리고나 있어. 엄마 지금 충분히 돈 벌고 있잖아. 꽤나 벌어. 형인이도 돕고 있어서 제법 밥벌이 한다고. 그러니까 내버려둬. 쟤도 돈 무서운 걸 알아야지. 맨날 통닭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럼 나 혼자 벌어 쟤 통닭 사 먹이고 손가락 빨래?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인간 유형덕이 사고 한번 치는 날 와.
내가 그동안 증권사 직원들하고 친분 쌓아놓은 게 얼마에 먹여놓은 게 얼만데 그래. 믿어. 너도 내가 잘 돼야 오빠 찾아올 수 있어. 너 잘 산다는 소리 들으면 네 새언니가 당장 버선발로 아가씨 하며 달려올걸. 인간사가 다 그래. 더러운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뻔히 회사 생활하며 온갖 걸 다 보고는 이래. 아직도 몰라 얘가. 그런데 와중에도 못 믿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가끔씩 형인이 도련님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언젠가 빨래하고 넣다 보니 도련님 옷장에 요즘 입고 다니는 옷이 없어 찾았더니 형 빌려줬다는데 물어보니 딱 잡아떼는 게 수상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투자한 곳이 어디냐 나도 한번 알고나 있자 하니 수시로 치고 빠지고 해서 가르쳐줘봐야 의미 없다고 후려치더니 나도 증권사 통장 구경 좀 해보자니 시동생 손 탈까 영 위험해서 집에 없답니다. 또 형이니 도련님 핑계를 대며 빠져나간 게죠. 그러다 한날 장 보러 가서 제가 분명히 집에 있는 형인 도련님처럼 꾸미고 다니는 남편을 봤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똑같이 생겼대도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데다 걸음걸이부터 달라 저는 알아봤는데 제가 아는 척을 하자 한사코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시동생을 붙들고 물어보니 자기는 잠을 잤다고 하고 어머니도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간 적 없다고 하셨으니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형덕씨가 왜 시동생처럼 꾸미고 돌아다니는지 알 길이 없어 회사에 전화를 해볼래도 누가 받으면 내 목소리를 알아볼까 겁이 나고 당장 그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면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겁이 나 멈췄습니다. 그저 나쁜 짓만 안 하길 비는 것이 다였지요. 그렇게 그날 집으로 온 남편은 아침 출근 복장이었고 그 무엇도 안 들고 왔지만 도련님 옷은 옷장에 그대로 들어있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제게 미안하다 하시는 시동생은 어느 때는 형수, 어느 때는 누나라고 부르는데 순박하니 차라리 남편보다 정이 갔습니다. 어머니 따라 나갔다 오면 저 준다고 서비스로 내놓은 사탕 하나라도 가져다 쥐어줍니다. 차라리 감나무에서 떨어진 게 저 인간이었으면 이 집이 조금 더 살만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맹해서 그렇지 심성 하나는 좋은 분이라 가끔씩 저 인간 대신 나왔던 데이트할 정 이야기를 하며 이젠 도련님이 좋아하는 여자하고 데이트하셔야죠 하면 까르륵 웃어버리신다죠. 그러다 보면 이상스러운 남편의 말이 또 생각납니다. 이거 내가 기분 나빠해야 하는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자기 말고 사람들 다 저거하고 나하고 그렇게 혼동한다. 웃겨. 아니 우리는 그냥 쌍둥이가 아니잖아. 저건 아무리 후천적이지만 천하의 맹추인데 옷만 바꿔 입어도 그냥 난 줄 알아. 아 저것이 와이셔츠만 안 만지작거리면 감쪽 같지. 내가 그거 만지지 말라고 밤새 특훈까지 시켰다. 아무튼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나는. 아니 어떻게 저런 거하고 나를 혼동하냐고.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똑똑한 사람을. 아 참 진짜. 그러니 눈뜬 봉사들인 거야. 맹추 아니라고 대드는 도련님, 그리고 이런 남편을 탐탁치 않게 보시는 어머니는 물론이요. 저 역시도 발끈하게 만든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알아보는 기준은 맑고 탁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도련님은 사고로 머리가 이상했어도 정상인처럼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머리는 있어도 심성이 안 좋고 잘못되어 있어서 뭔가 기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련님 옷 입고 나돌아다녔어? 사람들이 구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렇다고 하기엔 나까지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할 필요 없었지 않아? 남편 말에 문득 지난 일이 생각나 묻자 그런 적 없다고 얼버무리더니 자리를 떴고 그 이상한 마음 그대로 묻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제간에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이 퇴근 후에 도련님을 유독 자주 불러내더니 기어이 인상이 좋지 않던 낯선이까지 데려와 잠을 자고 무슨 일이냐 묻는 저에게까지 도련님이 쉿하며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결혼 이후로 처음 저에게 비밀이란 게 생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데려온 남편 친구라는 사람을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준다고 나간 도련님은 이후로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던 자의 말에 의하면 버스에 치여 절명했다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혼절하셔서 저는 어머니 옆에 붙어 있느라 도련님의 시신조차 못 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어머니 입원한 병실에 온 남편이 바로 사망 진단서 떼고 어머니 앞서간 도련님 미워 장례도 안 치르고 화장해서 뿌렸답니다. 이 소리에 다시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시고 저도 남편 멱살을 잡고 오열을 했는데 당신 남편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 남편 멱살을 잡고 안 놔? 잘된 거야. 속으로 좋으면서 착한 척은. 솔직히 너한테나 나한테 그 자식 짐덩이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사시겠어. 앞으로 50년 60년이 될지 모를 미래를 그놈한테 붙잡혀 살지도 몰랐어. 우리 원래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놈들이 명이 길거든. 눈칫밥을 먹어도 눈치 볼 줄을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둘걸. 아무튼 우리 형편에 장례 치를 돈도 없고 내가 향 한 통 다 태우고 길 밝혀 보냈어. 빨빨거리다 부모 앞서간 그런 불효자 놈 싹 잊어. 생각할 가치도 없어. 그놈이 우리 불행 싹 가져간 거라 생각하고 우리도 새 출발하자. 그 맹추대진 손주 안겨드리면 어머니도 낙차죠. 영신이 너야말로 형수 노릇한다고 아내로 며느리로 직무유기한 거야. 우리 애 낳을 생각이나 하라고. 뭔 말인 줄 알지? 어느 병원에 어느 화장장에 또 유해는 어디에 뿌렸냐 물어도 말 안 해주고 되는 이름 비슷한 곳 찾아 전화해도 그런 일이 없다는데 다음날 동사무소가 호적돼 보니 도련님 사망신고가 진짜로 되어 있으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나 불량스러운 자들이 돌아가신 도련님 이름 대며 찾을 적에 남편은 얼굴도 안 비추고 방에 틀어박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옷까지 훌훌 태워 이 땅에 10원 한 장 남지 않는 재수없는 놈 찾지 말라고 악을 써대는 모습에 어머니와 저는 이상한 심증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1,000원만 드려도 세상 다 가진 듯이 행복하게 슈퍼 뛰어가시던 분이 무슨 업자한테 1,000만 원 돈을 빌리겠어요. 거기 보니까 도장까지 찍었는데 도련님이 도장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도련님 거던데 그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도련님 건데 도련님 전화번호 딱 7자리 숫자 외우는 게 단데 어떻게 14자리를 외우겠어요? 어머니 설마 저희가 도련님 앞세워서 아니 그러면 티가 나서 돈 안 빌려줬을 텐데 그렇게 쉽게 빌려주려나? 지능이 떨어져 보여도 당장 같이 갔으면 남편 찾을 텐데 그런 소리 없이 물러간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만약 저희가 관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인이 주민등록증은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어디 처박아 놨던가 한번 찾아봐야겠네. 일단 혹시 하고 드는 생각인데 형덕이 저것이 형인인 척하고 돈 빌렸던 것은 아닐까? 너하고 연애할 적에도 몰라봤다며 신기한 듯이 말했잖았어. 그것을 이번엔 반대로 저거 지동생 흉내도 잘 내거든. 안 그래도 저번에 네가 네 남편이 형인이 옷 입고 돌아다닌다며 아는 척 했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갔다는 그 말이 걸리고 이상스러워. 아무리 못된 놈이라고 해도 쌍둥이 동생 죽었다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저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 하며 그런데 무슨 수로 산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냐. 사망 진단서 떼야 할 텐데 의사를 매수할 정도 위인도 못 되는데 우리 고부가 이렇게 이상한 심증과 의심을 품고 있으니 당연히 티가 났던 모양인지 남편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지난 일에 묶이지 말라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출근하다 저번 그 남자들한테 걸렸는데 기세가 팔팔해서 들이닥친 그 자들은 알아보니 너희 쌍둥이라며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나 알지? 이놈들이 우리를 물러봤나 보네. 우리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놈이다. 너희 같은 놈들 숱하게 봤다고. 돈 빌린 거 너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형인이란 놈 모질이라던데 우리 형님이 아무리 급해도 모질이한테 돈 빌려주실 만큼 허술한 분이 아니거든. 사진 딱 들이미는데 누구는 형인이라 하고 누구는 형덕이라 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이놈들이 언제까지 니네들 쌍둥이인 거 숨기려고 했냐. 초상도 안 치르고 냅다 화장해서 뿌리고 모질이 이 세상서 없어졌다. 돈 없다 배째라 하면 끝나? 진짜 편하게 사네 이놈들이. 돈 내놔 이 자식아. 아니면 몸으로 떼어둔가. 이 자식이 우리 형님을 물러보네. 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출근하는 사람 붙들고. 쌍둥이가 왜요? 그게 죄예요? 왜 이래요? 쌍둥이도요 다들 이 나이 되면 다 달라져서 미세하게 다르다고요. 사진으로야 모르겠지만 다 알아보더구만. 죽은 형인이가 돈 빌렸나 안 빌렸나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청천벽력 사고로 동생 잃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당신들 만난 거라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 증거라도 가지고 오세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이게 웬... 그러나 세상 당당하게 출근 시간 늦었어요 하고 소리치며 출근한 남편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출근도 안 했다는데 저희는 또 일단 며칠 후 또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데려간 거냐며 울며 불며 매달려 하소연을 하고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또 쇼한다면서 저희 고부를 닥달했지만 아들 둘 영문도 모르고 잠적한 진심 어린 어머니의 절규에 번번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딱 한 번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돈 벌어서 붙여줄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는데 정작 궁금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지요. 자기 다 믿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일이 이 지경이 되고 생각해보니까 형인이 그거 일치고 겁나서 버스에 몸 던진 거야. 나야 어머니 혼절하시고 그래서 돈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 그냥 후딱 치운 거고. 미우나 고우나 쌍둥이 동생인데 내가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 이래서 그랬나 보다. 우리 쌍둥이잖아. 우리끼린 통하는 게 있거든. 안 그래도 요즘 그 자식 비밀이 많은지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해주고 쌩하니 내빼던데 뒤로 꿍꿍이 벌리고 있었던 거지 뭐. 일단 거기서 지내고 있어. 나중에 잠잠해지면 이사 가자. 나 그 사람들이 형인이 아니냐며 찾아왔을 때 이미 회사 다 다닌 거야. 죽은 형인이 대신 나한테 받아낼 속셈 뻔하지 뭐.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왔어. 미안해. 괜시리 못난 동생 때문에 나까지 휘말려서 당신이 봉변당하네. 이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정반대로 들렸습니다. 형인 도련님이 이이인 척 데이트 나왔었잖냐는 어머니 말씀처럼 이이가 형인 도련님인 척 같은 얼굴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돈을 빌린 거라고요. 형인 도련님이 자기 주민번호와 주소를 올바르게 썼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도련님 옷 뺏어 입고 저와 마주쳤던 그 순간까지도 뻔뻔하게 아닌 척했던 남자라 그 말에 믿음이 안 갔습니다. 열심히 벌어 돈 보낸다더니 몇십 넣고는 땡이고 하다못해 퇴직금도 자기 통장으로 받아 홀랑 가져갔지만 그저 몸뚱이만 무사해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우리 고부간에 먹고 살겠다고 마늘 까느라고 종종거리는 와중에 간간히 들러서 물 한 잔 주쇼 하며 한숨 푹 쉬다가는 업자들은 소식 없죠 물으며 희한하다니깐 하고는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봐도 의사 구슬려 사망진단서 뗄 스케일 큰 집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나 어머니나 돈만 있으면 저희들 들려주고 안 보고 싶은데 당장 이 남자가 일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고 그렇다고 도련님이 그럴 일이 없어 눈 감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련님 상도 못 치른 게 너무 미안해. 조촐하게 제사상 차려야 하지 않겠냐. 어머니가 말씀하실 적엔 피골이 상접하고 회행해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굶지나 않게 차려냅시다 하고 매일 저녁밥 먹을 때 향냄새 풍기며 우리가 채 마무리도 못한 도련님과 같이 먹을 밥 차리고서 우리들이 오독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자식 속 낳는 거 아니라잖아요. 형덕이 제가 쌍둥이라도 달랐다. 형이니 걔 그렇게 되기 이전부터 애가 욕심이 그득하고 저밖에 몰랐어. 동생 얼굴 쥐어 뜯어놓고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 알면서도 어린 놈을 혼내 뭐할까 싶어 내가 넘기고 했던 게 아무래도 잘못된 거야. 똑같이 생긴 놈들 둘이 다니니 사람들이 귀엽다 칭찬하니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슈퍼집이면 덥석 과자부터 집어드니 그래 너 먹어라 하며 체면치레하니 요것이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게지. 그놈이 형인이한테도 그걸 가르쳐서는 지가 뺏어 먹고 그랬지. 감나무 일도 말이다. 내가 어린 것 붙들고 꼬치꼬치 안 물어서 그렇지. 애미 나는 대충 그림 나왔다. 형덕이 그것이 지 동생 물어 떨어뜨리려고 용 썼을 거란 거 안 봐도 뻔해. 그런데 이제 3살 넘어 4살 돼가는 거 붙들고 탓하면 뭘 알겨. 또 물어서 그렇다고 실토하면 어쩔 거고. 그래 이제 네가 지은 죄값 동생 뒤치다꺼리하며 깨달아 봐라
하고 있었더니만 첩첩산중에 죄 없는 너까지 휘말려 버리는구나. 형인이 저거 죽었다는 소리에 내가 정신을 붙들고 있었으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려나. 내가 그러는 바람에 형덕이 저것이 제 맘대로 일사천리로 진행한 모양인데 나는 저거 안 죽었다 생각한다. 저거 형덕이 꿰매 넘어가 고생 무지하게 하면서 있을 것 같은 게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하고 뛰어들어올 것 같아. 아이고 내 새끼. 어째요 어머니 하면서 달래드리는데 어느 날 정말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동생이 정말로 우리를 부르며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물론 행색은 꼬질꼬질 말이 아니었지만 선함이 묻어나는 눈빛과 표정이 영락없는 시동생 형인이 도련님이었습니다. 바로 배고프다며 밥 달라고 하고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달려들어 급히 입에 우겨 넣는 것도 도련님 맞았습니다. 형이나 이게 웬일이야. 살아있었구나. 맞지 아가? 내 말이 맞지? 어디 있었어?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살았어? 천천히 먹어. 형은 어딨어? 형덕이 그놈은 어디서 뭐하고 이제야 이 꼴로 와. 애명글면 얼굴을 쓰다듬고 사지를 만져보며 눈물 콧물 쏟는 어머니는 아랑곳 않고서 배가 고팠는지 우걱우걱 음식을 씹는 와중에도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 저도 묻고 싶은 이야기는 산더미였지만 일단 밥이라도 먹으라고 내버려뒀습니다. 말 안 해도 뻔한 일, 초상 안 치고 불효자 운운하면서 어머니나 저희가 배웅할 기회도 없이 유해 뿌렸다고 할 적부터 알아봤습니다. 인두껍을 쓴 괴물, 어릴 적 제 쌍둥이 동생을 해코지했다던 몹쓸 남편은 커서도 형인이 도련님을 이용해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획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배골던 사람이라 갑자기 기름진 건 먹고 탈랄까 식혜 한 사발 먹여가며 스스로 이야기할 때를 기다리니 술술 부는데 그 소리에 어머니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가슴을 치고 문지르고 놀라움의 연속인 와중에 저야말로 남편 잘못 얻어 인생 꼬였구나 싶었습니다. 도련님 대체 어디 계셨었어요? 그 전날 밤에 집에서 자고 간 사람, 그 사람 따라 나선 건 맞죠? 교통사고니 그런 것 없으셨죠? 형인 도련님 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지금 이거 도련님 제사상이라고 차린 거예요. 형이 우리도 모르게 장례도 안 치르고 화장해서 뿌렸다고 그러고 도련님 사망신고까지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러자 도련님 별 대수롭지 않게 피식 웃으며 저를 되려 희한하게 보고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더라고요. 어? 그거 해도 괜찮은 건데? 어차피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하나 죽었다고 해도 상관없댔어. 형이 과자 사주면서 내 이름으로 돈 빌렸대서 잘했다고 했어. 형수 누나랑 엄마는 선물 안 받았어? 형이 사준댔는데. 그래서 하라고 그런 건데. 오야, 이렇게 네가 온 것이 선물이다. 꼭꼭 씹으면서 먹으면서 말해. 그래서 어디 있었어?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이 녀석아. 냉큼 말해 이 녀석아. 벼랑간 없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지냈고 천천히 말해봐. 차근히. 그래서 내가 형이 어른은 주민등록인가 뭔가 있어야 한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없다고 했더니 그것 말고 또 만들면 된대서 나는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니까 우리 둘이 어차피 똑같이 생겨서 모른다고 형 사진으로 같이 가서 만들었거든. 그걸로 딱지치기 하고 놀아도 된대서 형도 하나 만들어줘서 그거 가지고 놀았어. 근데 형이 나한테 엄마하고 형수 누나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돈 벌게 도와달랬어. 형만 믿으면 된대서 형 말대로 그 아저씨 따라갔거든. 그 아저씨 시키는 대로 일하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맨날 일했어. 어디로? 어디에서? 형이 그러라고 했어?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어? 말하고 가도 되잖아 엄마한테. 아니 형수 누나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 녀석아. 아이고 내 새끼. 남자끼리 비밀이야. 그 형이 소쿠리 놓고 그냥 수그리고 있으면 된다는데 웃겨서 웃었다가 웃지 말라고 뭐라 했어. 그래서 불쌍한 척하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돈을 막 주는데 이젠 괜찮겠다 좋아서 웃었다가 또 혼나고 그러더니 나는 안 되겠다고 힘든 일 시켰어. 형덕이 형이 힘든 일은 시키지 말래서 특별히 시킨 건데 못한다고. 그래서 일했어. 집 나르기. 엄청 무겁고 힘든데 밥도 안 주고. 그 아저씨가 형 도와줬대. 나 죽은 걸로 해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말 안 들으면 묻어버린다고 했어. 엄마도 어차피 나 죽은 줄 안다고. 그랬어? 나 안 죽었는데. 엄마 돈 많이 벌었어? 내가 번 돈 다 집에 준댔는데. 그래
나도 안 죽은 줄 알았다 하며 도련님을 붙들고 우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인간 같지 않는 남편이 결국 지능이 떨어지는 시동생 앞세워 돈 빌리고 죽은 걸로 위장에 빼돌려 돈 안 갚으려고 술을 쓴 것과 그도 모자라 앵벌이며 일 시켜가며 뒤로 굴린 것에 소름 아닌 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은 도련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인간한테 들키기 전에 간다는 말에 식겁을 하고 잡아 앉히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가야 돼. 나 도망가면 엄마하고 형수 누나 혼내준댔어. 여기로 오기 전에 가야 돼. 형덕이 형한테 말하면 혼나. 형 혼자 벌게 하고 나만 노는 거 알면 엄청 화내. 바구니 넣고 웃었다가 형한테도 엄청 혼났단 말이야. 안 혼나. 애미가 그놈 찾아오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걱정 말고 여기서 한숨 자. 어디 다친 데 없나 보자 내 새끼. 내일 고기 구워줄 테니까 한숨 푹 자. 어디 갈 생각 말고 형덕이 형도 일 끝나고 온다고 했으니까 걱정 말고 자려무나 내 새끼. 다음 날 어머니에게 첫 월급까지 속이던 싹수노란 남편의 은행 기록을 훑어보며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배우자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대서 시동생 입에서 내 남편 이름이 나온 마당에 주저할 게 없어서 경찰서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련님이 살아온 이상 그 인간이 살건 죽건 저는 상관없다. 남편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증언을 했더니 걸린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 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는 그나마 남은 멀쩡한 아들 비호를 하시던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으니 실은 시동생 형인 도련님은 지능이 떨어져서 이 모든 죄에서 죗값을 묻지 않는 근치산자라는 이야기에 안심을 하셨던 게죠. 그래서인지 온 집안의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도련님에게 어디에 어떤 놈에게 잡혀 있었냐 취조를 하고 남편 물건 싸그리 뒤엎는 난장판에도 우리 두 여자의 마음은 편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건져야 한다면 덜 떨어져도 서운한 도련님을 세상에 남기는 게 맞다 싶었던 이심전심이 통한 겁니다. 형사들이 추궁해도 무조건 무섭게 생겼다는 말로 일관하는 도련님 옆에 제가 착붙어 잠시 보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려 가짜 사망신고서 만들어주고 도련님 넘겨받아 일 시키고 남편에게 돈 보내준 남자를 찾아서 계좌 추적 들어가니 이 망할 인간이 정선에 가 있습니다. 바로 잡으러 가고 형인이 도련님 명의로 대출받아 내 남편에게 속은 업자도 열받아서 쫓아내려가 그 손에 잡혔으니 사회학이라는 자들보다도 못한 인간말종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만도 3년에 질이 안 좋은 남편은 결국 5년 동안 저 멀리 집 떠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물론 어머니조차도 안 찾아갔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져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만나봐야 뺀질나는 주둥이로 할 말이 뻔하고 얼굴 보면 저도 육두문자가 절로 날 것 같아 찾지 않았으나 그 인간과는 혼인관계로 누가 뭐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미치도록 싫어도 어머니의 도련님 안쓰러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라 하시더라고요. 오고 가면 된다고. 어차피 버린 놈과 더 이상 엮여봤자 좋을 것 없다며 진실되게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멀리 있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내 갈라섰습니다. 지금 재혼한 남편도 어머니가 소개한 사람인데 참 사람 인연 알다가도 모를 것이죠. 지금 남편은 시장통에서 야채 장사하는 노총각인데 예전부터 어머니가 마늘가게 아르바이트하는 집주인입니다. 도련님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업자 피해 남편 사라지고 난 이후로 저희 고부가 또 먹고 살겠다고 삐질삐질 이 마늘가게 부업을 하며 하루 근 5접씩 마늘을 까댔습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짠해 보였는지 시세보다 더 추고 물건도 들어다주고 날라주고 짜잘하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었지요. 이혼하고도 여전히 저는 어머니와 도련님이 있는 집에 있었는데 당장 방구에 나갈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아들 만나 제 신세 망쳤다며 더 열심히 까셨답니다. 고부지간에 이렇게 사이좋기 쉽지 않은데 참 착하셔요. 물론 할머니야 오래전부터 뵈서 알지만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은 시월은 그대로 보나요. 시작부터 삐딱하니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팔짱 딱 끼고 있는데 말이죠. 얘기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며느리분이야 속 많이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형인이 안 죽고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어째 형제간에 그런 짓을 했는가. 참 안 그래도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사진 들고 다니며 물을 적에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런 짓을 꾸미고 말여요. 그런데 소문에는 갈라섰다면서 같이 사시나 보네요. 그래요. 형덕이 놈도 앞으로는 정신 차리겠죠.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뭔 소리요? 형덕이 그건 안 돼야. 나도 낯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다 대야. 나는 그거 없는 놈으로 치고 이거 우리 며느리 새 살림 내주고 형이니 나 죽고도 먹고 살 돈 모으려고 열심히 까는겨. 그놈 거기서 나온데도 콩고물도 없어. 나도 그놈한테 2번 안 당해. 2번이 뭐야? 골백번 당해주었지. 아휴, 만약에 형이니만 성했더라도 저 고운 것이 형덕이 아닌 형이니하고 딱 죽이 더 잘 맞을 텐데 싶어서 아까워 죽겠어. 우리 며느리 이혼해서 이젠 자유여. 세상에 저 애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그놈 나오면 헤어질 거라고 하길래 괜시리 서류로 엮여 있으면 봉변당하니 법적으로 갈라서라 했어 내가. 그러고 같이 살아도 상관없지 뭐. 누가 뭐래. 우리 며느리는 좋은 녀석, 정말로 여자 아껴주고 착하고 무엇보다 거짓말 안 턴 착한 놈 있으면 내가 연결시켜줄 거야. 형덕이 그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례가 아닌데 내가 저것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고개를 못 들어. 저보다 당시 10살 많은 채소가게 주인 남자는 이런 어머니 말씀에 허허 웃더니 이후로 아침 저녁 마늘 가져가면서 반찬거리니 먹을거리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맙다고 받으시다 점차 부담스러움을 느끼시더니 암만 해도 이상하시다고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고로 매일매일 하루같이 이럴 일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늦은 점심 먹고 있는데 들르는 바람에 합석을 하고 자기는 혼자라 밥 차려 먹는 것도 일이라며 식당밥 물린 참에 자기가 밥값 댈 테니 여기서 밥 먹으면 안 되냐고 부탁해 울 적에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답니다. 아이고 면목이 없네요. 저도 아직까지 밥을 못 먹어서요. 실례 좀 할게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못 산다고. 아무리 야무져도 남자 혼자 사는 집하고 여자 하나 있는 집하고 다른가 봐요. 우리 어머니 가시니 티가 나는 게 부엌이라죠. 당장 냉장고하고 밥 먹는 것부터 달라요. 나 혼자 먹자고 요리하기도 못해서 맨 배달 음식인데 아무리 잘하는 집도 몇 번 먹으면 짜고 달고 영 입맛에 안 맞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게 집밥이지. 어머니 제가 여기서 밥 먹을게요. 식당값 쳐서. 제가 늦은 점심하고 저녁해서 15,000원에 먹거든요. 그거 드릴게.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보태고 저 끼워주세요. 반찬 투정 안 할게요. 그러면 야 우리야 좋은데 반찬 영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네. 육고기든 물고기 하나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하니 걱정 마시라고 하고는 형인이 도련님 온 이후로도 자기가 육고기고 물고기까지 우리 집에 척척 대령하니 어머니가 슬슬 제 등을 떠미시는 거죠. 저희가 나나 형인이 좋아 그러겠냐. 너 보고 그러는 거지. 나이가 좀 많긴 한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배울 만큼 배우고 직장 생활하다 어머니 아프시다는 바람에 눌러앉았다더라. 그이 어머니가 상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2채인가 사둔 알부자 아니냐. 그렇게 어머니 가시고도 그 가게 그대로 이 상가 시장 없어질 때까지 하련다 한다는데 참 사람 바르고 건실하더라. 게다가 형인이 중간에 끼었는데도 이야기 들었다며 자기 동생처럼 아껴주는데 고마워서 내가 다 눈물 난다. 못된 놈들 같으면 밥맛 떨어진다느니 뭐라면서 그만 먹겠다고 할 텐데 말이다. 저희가 미쳤다고 그냥 우리 먹는 반찬에 밥 한 공기 올려둔 우리 집 밥을 15,000원씩이나 주고 사 먹겠냐. 암만 해도 너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아 너도 몰라요 하지만 말고 잘 생각 좀 해봐. 사람들 수근거리는 거 그게 뭐 부끄러운 게 대수야? 형덕이 같은 놈하고 사는 게 더 부끄럽지. 맞아. 형덕이가 더 부끄러워. 형수 누나 형이랑 결혼해. 형이 그러는데 형수 누나는 엄마 딸이니까 둘이 결혼하면 나하고도 가족 되는 거랬어. 나도 그 형 좋아. 나만 보면 먹을 거 사주고 저번에 애들이 놀리니까 눈 이렇게 뜨면서 쫓아줬어.
제가 봐도 사람이 너그럽고 후덕하니 좋았지만 어디 제 주제하고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딱히 추근덕대는 것 없이 그저 밥 먹고 얌전히 가는 것이 다라 어머니가 헛물 켜고 계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형인 도련님이 만화영화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보여준다고 둘이 나가서 보고 온 이후로 도련님이 저에게 둘이 결혼하라고 하는데 얼굴이 붉어졌다죠. 형수 누나하고 형하고 결혼해도 한 동네 살면 안 헤어지니 상관없다며 도련님이 형보다 좋아하는 그 사람은 이후로 어머니와 도련님을 제 친정 사람으로 생각하며 같이 돌보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 남편이 나오면 엮이는 것이 시간 문제라 고민이 많았던 저는 오며 가며 주고받는 눈빛만으로 통한 이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식 없는 혼인신고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치졸한 전 남편은 6개월 빨리 온다던데 집 근처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만났죠. 참나 짝도 두껍게 남편 가게에 들이닥쳐서는 적반하장으로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야, 지독하다. 장장 4년 반을 남편 만나러 한 번을 안 오더니 한 동네 남자고 살림을 차려? 야, 툭 까놓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없잖아. 엄마하고 형이니 그거한테는 못했어도 내가 남편 노릇을 못하진 않았어. 그 일정까지는. 뚫린 입으로 참 말은 잘하시네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야자는 하지 마시고요. 돈 문제로 그런 험한 사람이 찾아오게 만든 것도 남편으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류 위조? 뻔히 살아있는 사람 저 세상 보내버리는 그런 서류 위조까지 한 인간 말종이 참 말도 많네. 형이니 그게 사회생활을 하겠냐? 그거 하나 죽은 걸로 되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야 대체. 서류일 뿐이야. 어차피 평생 들러붙은 혹 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뭘 잘했다고 한 동네 남자하고 눈 맞아서 이러고 있어. 우리 어머니 체면은 뭐가 되라고. 얌전한 척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오르지. 참 나쁘다. 그러니 지 오빠한테도 버림받지. 이걸 어쩌나. 나 남편하고 중신선계 어머니하고 형이니 도련님인데 너보다 훨씬 좋다더라. 나보고 이 형하고 결혼해서 계속 형수 누나 해달라기에 눌러앉은 건데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우리 그이 보고 아들 하시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나불나불거리니?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기 며느리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한테 묶어주는 시부모가 어딨냐?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바람난 여편네가 아주 뻔뻔스럽게. 야, 사기는 내가 아니라 이영신 네가 제대로 칠 줄 안다. 내가 한 수 배워야겠네. 아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두말할 필요 없고 미안한데 나는 네가 빨리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네. 넣은 거 누가 보면 잠잠하게 사는 어머니하고 형이니 또 입에 오르고 창피해져. 이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너거든요. 소문 다 났어. 네가 양심이 있으면 죽어도 여기에 얼굴 디밀 생각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양심이 없구나. 눈치도 엄청 없나 봐. 이 사람과 어머니 그리고 나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 다 형이니 편이야. 아니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지 친동생 신분 도용하면서 살아가냐? 무슨 원수가 졌다고. 세상에 맙소사다. 나는 너 사람이라 생각 안 해. 보다 너 같은 말종 처음이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어머니 내가 접수했고 형이니도 내가 동생으로 품었다. 그런데 넌 죽어도 못 품겠다 내가. 다신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인정 못하겠다는 듯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동네에서 그 난리를 치고 당장에 제 말의 진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형인이를 찾아갔다가 또 한 번 그놈의 지긋지긋한 경찰이 오고 결국 자기를 어머니마저 놓은 것을 알고 나선 더 이상 비빌 구석이 없는지 그 인간은 사라졌습니다. 저치가 꼬여봐야 어머니 마음고생 몸고생만 하실 터라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모습 보인 거라 생각하고 어머니께는 말 안 하고 우리 둘이 그 못다한 자리 더 열심히 들락달락하며 챙겨봤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형이니 도련님은 어지간한 친형제 저리 가라 잘 어울리며 서로를 챙겨주는데 제가 낳은 아이도 그저 착한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형인 도련님은 지능이 떨어져도 사람이 유순하고 착해 아이와 같이 둬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엔 마냥 어리고
배울 의지 없어 보이더니 우리 아이 한글 공부할 적에 옆에서 같이 배운다고 앉아서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며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이젠 남편이 배달 갈 적에는 본인이 손님까지 받을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언제 보니 대견하게 수표에 이서까지 받아뒀더라고요. 어머니는 작년에 제 아이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곱게 가셨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아침에 혀가 굳으시더니 어버버 말을 잘 안 나오는 것을 도련님이 미처 모르고 있다가 점심 드시라고 가서야 알고 모셨지만 이미 늦었던 상태였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출혈이 생긴 이후 혼수 상태였던 어머니는 2주 만에 갑자기 의식을 차리셔서 저희들을 다 한 번씩 보고 가셨답니다. 그때 우리 형인이 도련님보다 더 서럽게 울던 지금 남편은 어머니 가시고 도련님 우리가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으니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마음과 진심으로 엮인 우리 모두 행복길 걸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한 핏줄 타고난 쌍둥이 문제야 전 남편만 안 꼬인다면 말이죠. 우리 가족을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중하구나 싶은데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꿈꾸는 미래를 기원하며 지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봤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는지, 피를 나눈 형이 동생을 그렇게 이용하고 저버릴 수 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끝내 새 삶을 열어주신 시어머니, 남의 동생을 제 형제처럼 품어준 지금의 남편,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을 이어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이 온몸으로 보여준 듯합니다. 부디 이 가정이 앞으로도 따뜻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